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과장 최연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35회 하는 금요강좌에 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주제인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황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소속해 있는 기업 통계팀에서 만드는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통계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기업 경영 분석 통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새롭게 공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분위수 통계라고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는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한 2014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관련 이야기거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통계를 사람들이 기업들의 성적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라고도 하고요. 건강검진 진단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재무제표 하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의사결정과 일련의 집행 결과를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 뭐 하는 곳인지 기업의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먼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합니다.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시장으로 가서 차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달한 총 자본을 가지고 큼직큼직한 자산 배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을 투자라고 하는데요.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그런 투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 어떤 10억을 들여서 기계를 사겠다. 이런 자산 배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 수입과 각종 비용 발생한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이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배분이냐 재투자냐 결정은 다음에 자본 조달 결정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과 활동들을 요약한 게 재무제표의 수치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대조표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조달한 자본을 어느 자산에 배분해 놨는지 자산 배분의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얼마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비용이 얼마 나갔고 그래서 이윤이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여주는 표이고요. 현금 흐름표는 정말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그리고 투자로 지출한 현금, 그리고 모자라거나 남는 금액을 재무활동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FRS로 넘어가면서 이제 재무제표가 조금 간소화되고 주석의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주석도 이제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 경영 분석 통계가 뭐냐 하면은요. 기업들의 개별 재무제표를 모두 종합해서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표준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만든 재무 비율도 기업 경영 분석 통계라고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경영 분석 통계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1962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전이겠죠. 그래서 그때의 표지이고요. 그렇게 촌스럽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014년 책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62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산업 구조도 달라졌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업 회계 기준도 바뀌고 하니까 기업 계정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 기업 경영 분석 통계도 그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변화는요, 2011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체 기업 몇십만 개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표본을 설계해서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사한 걸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 왔어요. 근데 2011년부터는요, 국세청에서 그 기업들이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했던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영 분석 통계 편제 현황에 대해서 연간 통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경영 분석의 이제 조사 대상은요, 먼저 비금융 영리 법인입니다. 이제 금융보험업처럼 은행 같은 곳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본의 조달과 자산의 운용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그게 은행들에게는 부채로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게 자기들한테는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활동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기업, 정말 비금융 기업만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하시는데 그 금융감독원에 가시면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세청에서 받은 그 자료 중에서요, 비영리 성격이 굉장히 큰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라던가 이런 그런 비영리 성격의 법인과 결산월이 1월, 5월이어서 동일 시점에 영업활동을 1년치라고 보기 좀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종속회사를 관리하는 게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들과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자료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에 첨부된 조사 대상 법인의 재무제표예요.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서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응답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한국은행에 다시 또 조사표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조사표를 보내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성이 높아졌는데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본 설계라든지 그리고 회수율이 아무래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싱밸류 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 분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자산이 있으면은 기업별로 그 총자산 금액을 전부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전산업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그리고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그 규모별로 나눠서 합산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이렇게 더하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서 재무 비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저희 통계를 동종업계 평균 비율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회사의 그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업계,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평균 비율이라고 부르면서 기업경영 분석 통계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게 각 기업의 재무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먼저 더하기 먼저, 그 다음에 나누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고 있고요.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은 당연하고 거기 건설업 이렇게 대분류뿐만이 아니라 중분류, 세분류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서 총 139개 업종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만드냐면요. 기업들 진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비교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이거든요. 근데 업종이 조금만 달라도 비율들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구분하는 기준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다 보니까 법인들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어떤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고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별도로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다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냐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는데 크게 보면 3가지 기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니까 기업 규모가 작아야 돼요. 업종별로 좀 커트라인이 다른데요.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일정 수준보다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규모는 작더라도 그 뒤에 덩치가 큰 모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세 혜택을 주는 그 목적상 도박 유흥업 같은 일부 업종은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통계 작성 방법이었고요. 저희 통계가 10월에 발표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책자가 나왔고 10월 27일에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러는데 2014년 결과가 15년 10월에 나온 거거든요. 국세청 자료를 받아다가 전수집계를 하고 정확성은 아주 높지만 시의성 면에서 조금 그 통계 사용자들의 요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5월에. 이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50만 개 기업, 우리나라에 전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감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2만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통계도 저희가 속보로 내고 있는데요. 각각 6월, 9월,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차이점은 외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 통계는 저희가 직접 이제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표를 보내서 직접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기업에 취직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업경영분석이라든지 다른 통계 조사표를 받으시면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외감으로 넓혀진 게 올해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상장기업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장기업은 2,000개가 채 안 됐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상장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을 좀 더 많이 대표하는 것 같아서 업체 수도 좀 작고 정말 우리나라를 기업을 대표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외감 기업으로 넓히게 된 겁니다. 연간 속보나 분기 통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저희 62년부터 만들어진 기업경영분석 일반적인 편제 방법과 현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제가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분위수 통계라는 걸 새로 냈어요. 이런 새로운 통계를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 미시정보, 총량지표에 감춰지는 사실들. 보면은 이게 국세청 통계입니다. 국세청에서 그 법인세 신고 기업의 매출 분위반 매출 점유율을 살펴봤더니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전체 매출액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개수로는 90%인데 금액으로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큰 기업들이 우리 올해 성과가 좋았는데 혹은 거꾸로 올해 성과가 안 좋았어. 이런 해에는 저 작은 기업들이 아닌데 우리는 뭐 나빴는데 우리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작은 기업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그림이 좀 조잡하긴 하지만 여기 작은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이게 작은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업종에는요, 저렇게 조그만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이하게 아주 큰 기업이 하나, 저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예,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업종에 우리가 부채 비율을 이제부터 같이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기업 경영 분석 부채 비율을. 부채 비율의 정의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에요. 근데 이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엔 부채 비율이 200%입니다. 좀 높은 편이죠. 부채는 2억을 쓰고 자기 자본은 1억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금액으로는 부채를 2조를 쓰는 거고요. 자기 자본은 10조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 부채 비율을 우리가 산출한다 하면은 제가 아까 더하기 먼저 나누기 나중에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부채 금액을 다 더해 볼게요. 2억 더하기 2억 더하기 1.8억 더하기 2.1억 쭉 더하다가 마지막에 2조. 나누기 가로 열고 자기 자본을 모두 더합니다. 1억 더하기 1억 더하기 10조. 이렇게 계산을 하면 30%가 나와요. 그럼 이 업종은 부채 비율이 30%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찝찝하더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는 부채 비율이 200%인데 내가 담고 있는 업종이 30%래. 우리 기업이 정말 이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그 문제의 발단인데요. 학생분들을 위해서 더 극단적이고 더 쉬운 예를 들면은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000원씩 걷어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한 반에서. 근데 한 아이가 나는 10만 원 낼래 얄밉게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걷어서 선물을 사드렸죠. 옆반 애가 와서 묻습니다. 야, 너네 반 얼마씩 걷었어? 평균은 1,000원 곱하기 39명 더하기 10만 원 나누기 40명 하면 3,000 몇백 원 나오거든요.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3,400원씩 걷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아주 똑똑하게 평균을 금방 계산하긴 했는데 속 시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1,000원씩 냈는데 한 명만 10만 원 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정보를 다 제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기업 통계팀에서도 이제 대표값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표값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집단이 주어졌을 때 그 집단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정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최빈값, 가장 많이 관찰되는 값, 그리고 중위수, 중앙값, 딱 정 가운데 있는 값,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저 종모양 저렇게 완벽한 분포에서는 어떤 걸로 대답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물 살 때 1,000원, 여기 아래 1,000원에 빈도수는 39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관찰되는데 10만 원 학생이 저 긴 꼬리에 하나가 딱 관측이 되면은 여기 평균이 3,400원으로 저 아웃라이어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일 때 평균만 주게 되면 약간 뭔가 미시정보가 누실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희 기업 경영 분석도 어떤 대표값을 좀 추가적으로 주면 좋을까 하다가 사분위수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사분위수는 뭐냐면 중앙값이 그 자료를 딱 절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중위수가. 근데 이거는 4조각을 냅니다. 자료를. 4조각을 낸 다음에 그 경계선 3개를 각각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값부터 시작해서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여기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4분이라고 하면 왠지 4개가 값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계선만 하기 때문에 3개만 있는 겁니다. 아이고. 4분위수의 장점은요, 아까처럼 그 합산 재무 비율과 같이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아요. 중위수 같은 걸 보시면은 180%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작은 기업들의 상황을 좀 더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점은 분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중위수만 2개 보여드리게 되면 180%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1분위랑 3분위까지 보여주면 그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저렇게 분포가 퍼져 있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4분위수가 이제 분위수 통계가 완벽하냐, 그렇게 이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좋으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 업종에서 큰 업체의 규모도 반영을 해주는 게 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참고 지표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국세청 자료를 받아다가 전수 집계가 가능해져서 사실 분위수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더 추정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경영 분석 분위수 통계를 올해 10월 27일에 발표를 함께 했고요. 개발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합산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어려운 다수 기업들의 경영 성과와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고요. 작성 방법은 각 재무 비율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25%, 50%, 75%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한 거예요. 여기서 각 재무 비율별로 정렬을 한다고 했는데요. 각 재무 비율별로 분포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이 중앙값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동일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산업 말고요. 제조업만 대상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일부 세부 제조업 밑에 세부 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직 개념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시계열도 지금 2013년, 14년 양개념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게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시계열도 좀 많이 쌓이면 업계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통계 자료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가시면은 12번 테이블, 기업경영분석 테이블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하시고요. 규모 선택하시고 관심 있으신 지표에 선택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되세요.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뭐 각종 재무 비율이 정의나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자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은 뭐 9,000 얼마에 판매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세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가셔서 조사연구자료, 종류별 자료, 연간 기업경영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목차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해설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이 계정 과목의 의미라든지 그런 설명이랑 지표의 정의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부록표에 보시면 현금 흐름 통계와 분위수 통계,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국의 경영 분석 지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기업 경영 분석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였고요. 이제부터는 2014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첫 장이 보도자료 표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통계를 막상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셔서 다운받으려고 하다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떤 지표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기업경영 분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계도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를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도자료 실제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기업 경영 분석 보도자료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성장성부터 말씀드리면은요. 2014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모두 전년보다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0.5%였는데 올해 2013년에는 0.5%였는데 2014년에는 마이너스 1.6%가 됐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3.6에서 4.1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엇갈리게 나온 게 좀 특징인데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 매출액 증가율이 나온 게 통계에 나온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랬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왼쪽에 막대 그림이 있는 게 지금 2014년 매출액 비중입니다. 업종별. 그래서 전 산업을 100으로 봤을 때 보시면 제조업이 한 48 정도 되고요. 비제조업이 52 정도 됩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기계 전기 전자예요. 14.8, 전 산업에서 14.8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를 보면 이제 산업용 기계는 뭐 공작 기계라든지 정말 기계들이고 전기전자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뭐 작은 소형 가전들, 핸드폰 같은 것들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은 2013년엔 4.6%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었는데 2014년엔 마이너스 7.4%로 좀 크게 전환이 되었죠. 워낙 덩치가 크는데 이렇게 크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게 끌어당겼고요. 전산업도 비제조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한 단위당 얼마나 이윤을 남기느냐 하는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지표인데요. 2014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고요. 세전이익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고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인건비라든지 건물의 전기세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그 기업의 주된 일상적인 그 영업활동에서 나온 이윤이고요. 이 영업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그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재무활동, 뭐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나서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세전순이익이 나오고요. 세전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전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세전순이익률이 나오고요.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은 조금 하락했고 세전이익률은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2014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 구조조정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에서 채무조정 이익이랑 자산처분 이익 등으로 영업의 수지가 개선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업종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장성과 비슷하게 수익성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조금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5.3에서 4.2로 비제조업은 전기가스, 운수 등을 중심으로 3.1에서 3.7로 좀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업종을 좀 다시 보면은요. 아까 매출 비중이 가장 컸던 전기전자 부분을 보시면 역시 영업이익률이 7.6에서 5.9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제 매출이 하락했어요. 아까 전기전자가 7.4%. 그럼 영업이익률은 왜 나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판매 관리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덜 줄거나 줄어들지 않거나 그런 영향이었겠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기전자 쪽에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게 전체 제조업도 끌어당겼습니다. 수익성 지표 중에서 영업이익률이나 세전이익률 말고 이자보상 비율도 많이 보시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보상 비율의 정의는요,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뭐 은행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영업손익에서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정말 너네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2014년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했어요.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는데 대신에 그 이자 비용, 분모를 얘기하는 이자 비용 부담률, 금융비용 부담률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이자 보상 비율 구간별 업체 수 비중을 보시면은 약간 100% 미만이랑 500% 이상 양 극단이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가 2013년엔 31.3%였는데 14년엔 32.1%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0% 미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0% 미만이라는 뜻은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크다는 거죠. 이런 영업이익을 벌어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업체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은 항상 양수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영업 손실을 내는 기업들이죠. 영업 적자 내는 기업이 25.4%에서 26.5%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자 보상 비율이 아주 높은 기업들, 상황이 아주 좋은 기업들, 500% 이상인 기업들은 또 늘어났습니다. 37.4%에서 38.5%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성 지표입니다. 안정성 지표는 그 자본 조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들인데요. 왜 이 재무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가 안정성 지표냐 하면은요. 어떤 업체가 매출도 많이 나가고 영업이익률도 막 7, 8%, 10% 뭐 이래요. 굉장히 그런 기업인데 알고 보니까 차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긴 벌지만 고정비로 나가는 이자로 나가는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줘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업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경쟁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기업이 뭐 흑자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충격에 취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안정성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4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차입금 의존도는 상승했어요. 이번에 뭐 차입금이나 부채나 비슷하게 들리는데 좀 엇갈리게 나와서 한번 보시면은요, 부채는 총 부채예요. 그 재무상태표에서 진짜 총 부채고, 부채 안에 이제 정말 장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부채나 회사채 같은 걸 묶어서 저희가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진짜 차입금들은 늘어났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그런데 부채에서 차입금 외 부채인 매입 채무, 기업들이 뭐 물건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올 때 외상으로 사오면은 그게 그 상거래 신용으로 매입 채무가 나타나잖아요.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차입금 의존도는 올라가고 부채 비율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업종으로 나눠봐도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요. 차입금 의존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 경영 분석 지표입니다. 2014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0.3에서 마이너스 0.4로 감소로 전환되었고 중소기업도 둔화되긴 했지만 5.6에서 4.4로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증가세를 이어갔죠.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요, 중소기업보다 수준 자체는 높지만 떨어진 폭이 0.3%포인트로 더 많이 떨어졌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준은 낮지만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둔화가 조금 두드러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하락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기업 경영 분석 지표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분위수 통계, 올해 새로 나온 분위수 통계입니다. 아까 초반에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4분위수 통계는 어떤 자료를 오름차순 정렬하고 4등분을 낸 다음에 경계선 3개를 1분위, 2분위, 3분위라고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오늘은 제조업에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3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그랬더니 25번째 아이가 바로 이 1분위였고요. 딱 가운데 있는 애가 2분위, 75%에 해당하는 애가 3분위였습니다. 13년 값, 14년 값이고요. 그 차이이고요. 여기 합산 재무 비율이라고 나온 건 기존의 그 기업 경영 분석 비율, 합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이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나온 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6%. 그런데 이거는 그 전기전자라든지 큰 업종이라든지 큰 업체들의 영향이 좀 커서 평균 비율이 이렇게 끌어당겨진 것 같고요. 중위수를 보면은 2.5%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중위 업체를 보면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합산 재무 비율에서는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해서 둔화했는데 그럼 중위수에선 좋아졌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중위수 기준으로도 수준 자체는 높지만 전년 대비해서 변화의 방향은 이렇게 0.8%로 하락한 건 같고요. 다만 이 하락한 폭이 보면은 합산 재무 비율이 마이너스 2.1로 좀 더 컸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4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25%, 50%, 75%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1분위, 2분위, 3분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서 합산 재무 비율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조업 같은 경우에 4.2%였는데 중위수로는 3.2%입니다. 아까는 이제 합산 재무 비율이 더 낮았는데 이번 합산 재무 비율이 더 높은 거죠. 이거는 큰 업체가 위쪽에서 끌어당긴 건데요. 그래서 다수의 업체들은 이 큰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업체는 3.8%로 수준 자체는 낮습니다. 그리고 변화 방향을 보면은 작년에 그 합산 재무 비율로는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걸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1%가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3.9에서 3.8로 0.1%포인트만 하락한 게 눈에 띕니다.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1분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분위 같은 경우에는 25번째 딱 특정 업체거든요. 그럼 이 앞에 줄 서 있는 애들 중에 24개가 24%가 1.4%보다 안 좋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분위 25등의 커트라인이 전년에는 마이너스 0.7이었는데 14년에는 마이너스 1.4로 커트라인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다거나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비율의 4분위수 통계입니다.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을 오름차순 정렬하고 마찬가지로 25%, 50%, 70%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 겁니다.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조업, 우리 기업 경영 분석에서 부채 비율은 89%였거든요. 누가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89%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분위수로 보면은 딱 가운데 있는 업체는 사실 175%, 174.8%입니다.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변화 방향을 보면 이렇게 하락한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1분위랑 3분위도 한번 같이 볼게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70%로 낮다는 건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좋다는 업체인데요. 이 좋은 업체는 재무 비율이 제조업에서 70% 정도 됩니다. 3분위, 75번째 있는 그 재무 상황이 안 좋은 애들은요, 부채 비율이 450%예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재무 상황이 좋은 업체들은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하는 애들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분위와 3분위의 거리를 보면은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정보를 주는데요. 그래서 3분위와 1분위의 격차를 분위수 격차라고 해서 분포의 퍼짐 정도를 보여줄 때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2014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였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2014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액 증가율이 좀 둔화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큰 업종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밑으로 끌어당겨졌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좀 안 좋아졌고요. 하지만 4분위수로 제조업만 다시 들여다보니까 큰 업체들이 영향이 좀 컸던 거고, 둔화의 방향은 동일했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더라 하는 정보를 받고요.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랑 그 차입금 의존도가 엇갈리게 나왔는데, 부채 비율은 두 업종 모두 하락했는데 차입금 의존도는 조금 상승했고요. 4분위수를 통해서 제조업만 살펴보니까 좋은 기업은 좋아지고 안 좋은 기업은 좀 안 좋아지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한국은행까지 와주셨는데 기업 경영 분석 내용만 너무 하고 가면 또 죄송해서 몇 개 재미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몇 개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의견, 한국은행의 공식 의견과 다른 개인 의견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계 기업인데요.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황이잖아요. 기업의 재무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계 기업이라는 단어를 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정의 정도만 우리가 짚어보고 갈게요. 신문에서 한계 기업이라는 한계 기업이 문제다, 구조조정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를 한번 접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한계 기업을 우리 한국은행에서는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기업통계팀에서 만드는 통계는 아니고요. 여기 금융안정보고서에 가시면 외감 기업 중에 한 15%가 한계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한계 기업은요,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입니다. 우리 아까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채권자가 관심 있는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3년 동안 100% 미만이에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됐다는 소리인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 보상 비율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은요, 이자 비용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요, 영업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뭐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력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은 당장 차입금을 갚아내지 못하니까 이자 비용은 계속 내야 되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은 금융비용 증가 등에 버틸 힘이 부족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한계 기업의 수가 외감 기업 중에서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014년 기준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목은 5회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투자해라. 지금 보시는 수치는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2014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나오는 우리나라 전산업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왼쪽은 이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쪽이고요. 오른쪽은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보여주는 쪽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에 그 한 50만 개 되는 기업들의 총자산을 다 더해보니까 4천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4천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유동자산에 한 1,700조, 비유동자산에 2,400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천조는 어디서 조달을 했냐면요. 부채로 한 2,300조 조달했고요. 자본으로 1,700조 조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800조, 880조 되어 있는데 누가 가정을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곳간에 쌓아둔 돈이 많다. 왜 800조를 당장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그게 약간 자본의 조달과 자산의 배분을 혼동해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00조에는요, 이미 생산설비나 공장 같은 유형자산에 돈이 지금 투자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잔액 자체로는 유형자산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요. 여기 자산 배분, 이 자산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이 구성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예리하신 분이 이제 또 다시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현금 200조고 단기 투자 자산 270조 정도 있는데 더해서 한 470조나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거 좀 기업 투자 여기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좀 더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470조 당장 써도 되는 돈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부채 사이드를 보면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들이 있죠. 매입 채무 296조, 단기 차입금 396조 해가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있고요. 단기로 갚아야 할 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할 때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운전 자본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당장 이 금액을 다 써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 금액이 총 자산 4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비중 자체 추이가 혹시 급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 비중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업종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닌지 그런 비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자본의 조달에 나오는 금액과 자산의 배분에 나오는 금액을 혼동하지 말자는 게 한 가지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기업경영 분석 재무제표의 금액 자체보다는 이렇게 나누기 자산 총계를 해서 비중의 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업 실적과 주가입니다. 주식시장 관심 많으시잖아요. 질문을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할까요? 하면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주가는 정의 자체가 기업에 나오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잖아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근데 한번 일단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게 검정색이 상장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예전에는 기업 경영 분석 속보치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 경영 분석 연간 속보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이제 상장 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비상장 기업 중에 일부 좀 큰 기업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코스피의 연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그 연평균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 조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빈도를 넓게 한다거나 개별 업체 수준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상장 기업의 실적, 매출액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을 보면은요. 뭔가 여기는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주가라는 게 그 미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이럴 거다 하는 기대 외에 그것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시장의 그 투자 심리,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유동성,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의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 수급의 영향도 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뭔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여기에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더 설레게 실적, 미래 실적, 그 현재 실적에 비해서 미래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믿게 만든 뭔가, 설레게 만든 뭔가가 있었던 거고요. 2008년 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기업 실적 자체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혹은 외국인이 그 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자금을 빼나간다거나 그래서 이때 미리 좀 더 빨리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뭐 분석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프 하나 그려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벌써 마지막 주제인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재무제표 하니까 굉장히 뭐 회계, 재무 이런 딱딱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 기업의 경영 전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저 말고요. 진짜 고수들은 재무제표만 봐도 기업의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구나. 전략이 조금 바뀌었네. 뭐 이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업 경영 분석으로 이런 전략과 지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Y축에서는요, Y축은 턴오버예요. 턴오버의 뜻은 한국말로는 회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의 규모 대비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았는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자기 자본이나 총자산 대비 매출액을 많이 쓰고요.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한 물건 혹은 한 단위, 한 금액만큼 팔았을 때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 그 마진율입니다. 보시면은요, A에 위치한 기업은 마진은 낮아요. 하나 팔 때는 이윤은 적게 남지만 잘 팔립니다. 그래서 뭐 옛날 말에 흔히 쓰는 말에 호떡 가게 호떡 팔리듯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는 그 이윤율은 낮지만 박리담회로 많이 팔리는 거죠. 벌크형으로 왜 창고형 매장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D에 보시면은 저는 참고로 여기 나온 제품들과 아무런 개인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저 이 제품들 하나도 쓰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안 좋아해서요, 이 차를. 비싸서 못 산 것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비싼 차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차가 뭐 하루에 100대씩 팔리겠습니까? 하는 영업사원이 조금만 팔아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거겠죠. 근데요, 기업들은 다 자기네가 원하는 건 B 쪽이에요. 하이 마진, 하이 턴오버. 이윤도 많이 남고 잘 팔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여기에 가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가정부터 해보자고요. 한 업종에 모든 기업이 나는 B를 하겠어 라고 전략을 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의 수요. 소비자들이 어떤 거는 사고 어떤 건 안 살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은 우리 거는 왜 B인데 왜 안 팔리지 하면서 매출이 안 팔리죠. 매출이 안 팔린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D로. 근데 어떤 업체는 야, 안 되겠어. 다른 애들도 다 이 포지션으로 다 왔더니 안 팔린데 어떤 애가 D로 갔대. 우린 가격을 낮춰. 가격을 낮추면 A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A냐 D냐 이런 사이에서 포지션을 잡게 되고요. 아주 특출난 기업이 이제 B로 가거나 그럽니다. C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함부로 제품을 넣었다가 제가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조청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나요? 가래떡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거를 만드셨어요. 호박을 며칠 동안 뭐 이렇게 고우셨나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걸려서 만드셨는데 맛이 너무 좋아요. 유기농이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랬더니 지인분들이 어머 이거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줄게 그래요. 아휴 뭐 어떻게 비싸게 받겠니 원가만 주라 뭐 이렇게 받아요. 마진 낮죠. 자 많이 만들 수 있나요? 며칠에 걸려서 고아서 만든 거니까 턴오버도 낮죠. 시장에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기업 경영 분석 이제 업체 수준은 아니고요. 업종 수준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Y축은 자기자본 회전율입니다. 자기자본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자기자본의 평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매출액을 몇 번 팔았느냐 이런 수치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이 원을 보면은 원들은 각각의 업종인데요. 그 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 수준으로 그렸습니다. 원의 크기는 각 업종의 매출액에 비례하고요. 그렇게 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업종들이 A와 D처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업종의 특성을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면요. 이제 한 개년만 보시지 말고 여러 개년을 평균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해 특이 실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도소매가 이쪽에 2010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그렇고 도소매가 이쪽에 있고요. 뭐 이쪽 전자, 자동차, 기타 기계 장비, 기타 운송 장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의료, 의약품, 예술, 여가, 스포츠 뭐 이런 게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제 2010년에 주황색 그래프는 약간 위쪽에 있었고요. 14년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쪽으로 약간 그래프는 그냥 제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선은 그러니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운송 장비 한번 보시면은요, 특이한 게 이동을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기타 운송 장비는 여기에 들어간 업종 중에 큰 게 선박, 배 건조하는 그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아져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효자 산업이었는데 조금 2014년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14년 우리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기업들의 그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총량 지표로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하락하긴 했지만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했다거나 그 사분위수에서 안 좋은 기업이 더 안 좋아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로 맺은말을 하자면 오신 분들, 학생분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제가 심심할 때 혼자 그려볼게요. 그래서 좀 그래프가 저쪽 멀리까지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